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4가지 질문.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입니다. 지은이는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 옮긴이는 김경영, 발행은 아레츠 코리아입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대로 살 거야 라는 다짐만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데요. 나답게 사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도 척처 헤쳐나가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는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 마하트마 간디, 조지 엘리엇, 빅터 플랭클 등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집대성하고 500여 명이 넘는 현대인들을 대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삶의 의미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감, 목적, 스토리텔링, 초월이라는 4가지 의미입니다. 이 4가지 분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4가지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 인생이 정말 별로일까? 나를 뛰어넘는 기쁨을 누려보았는가? 저자가 제시하는 4개의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사람과 나의 일의 소중함을 환기하고 내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가끔씩 스스로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라고 응원할 따름입니다. 이 소박한 질문들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작고 확실한 인생의 의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어 나를 잡아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행복한 삶 대 의미 있는 삶.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행복의 가치의 의문을 제기했다. 19세기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나으며 행복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20세기의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보탰다. 행복한 소크라테스가 되어 행복과 깊이 둘 다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깊이를 얻으려면 행복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노직은 행복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사고 실험을 고안해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노직은 원하는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는 탱크 속에 산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영화 매트릭스 속 장면 같다. 노련한 신경심리학자가 당신의 뇌를 자극하면
당신은 지금 위대한 소설을 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끝없이 탱크 속을 떠다닐 것이다. 뇌의 정극을 매단 채로 노직은 이렇게 묻는다. 평생 이 기계에 연결된 채 삶의 경험들을 사전 설정하고 살겠습니까? 행복이 진정으로 삶의 최종 목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탱크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택할 것이다. 쉽고 편할 테니까. 상처, 슬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의 스위치가 꺼질 테니까. 영원히 늘 행복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끔씩 탱크 밖으로 나와 어떤 경험을 머릿속에 설정할지 미리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탱크 속에서 사는 삶이 고민되거나 고통스럽다면 선택해서는 안 된다. 평생의 행복에 비견되는 잠깐의 고통은 무엇이며 자신의 결정이 최선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선택한 길이라면 어째서 고통을 느끼는가? 노직이 물었다. 남은 평생을 탱크 속에서 살면서 매 순간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삶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선택한 것인가?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행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탱크 속 삶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탱크 속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공허하며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직은 말한다. 탱크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행복해야 할 진짜 이유가 없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삶이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다. 탱크 속을 떠다니는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울에 불과하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정체성도 계획도 목표도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느끼는 스스로의 감정보다 더 많은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간다. 삶에는 행복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 노직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노직은 2002년에 사망하기 전 마틴 셀리그만 등의 학자들과 손을 잡고 긍정심리학의 목표와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들은 일찌감치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매혹적이며 언론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신들이 몸담은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셀리그만의 말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했다. 대신 깊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행복을 넘어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지 연구 중이다.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냈다.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르다는 것. 이 차이는 철학이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사실이다.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좋은 삶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첫째는 헤도니아,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주장한 이론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행복해지려 애쓴다.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프로이트가 말한 이 행복 원칙은 거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티포스는 헤도니아, 즉 행복을 쫓는 것이 좋은 삶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삶의 기술은 쾌락을 느끼는 데 있다. 가장 큰 쾌락은 지적이지도 늘 도덕적이지도 않다. 몇십 년 뒤 에피쿠로스가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대중화했는데 좋은 삶은 쾌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쾌락은 걱정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부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에 와서 시들해졌지만 18세기에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러미 벤담이 등장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었다. 벤담은 쾌락 추구가 우리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며 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두 군주만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고 또 결정한다. 일상 속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친밀한 관계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유대는 그뿐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친밀함을 나누는 사소한 순간들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한 연구자가 이름 붙인 양질의 관계 맺기는 두 사람이 짧은 시간에 맺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연인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걷거나 초면인 두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서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좋은 예이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다른데 정신을 팔거나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질의 관계를 맺는 동안은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주고받는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양질의 관계 맺기는 친구나 연인과 맺는 가까운 관계를 의미 있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나 동료, 낯선 사람과 맺는 관계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뉴욕의 기업가 조너선 샤피로는 아침마다 같은 일상을 맞는다. 매일 아침 출근길 늘 같은 거리의 노점상에서 신문을 산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분주한 지하철역 옆에 있는 노점상의 신문 가판대다. 조너선과 노점상 주인 둘 다 서둘러 신문과 돈을 주고받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짧은 대화를 나눈다. 신문이나 커피 한 잔, 식료품을 사는 일은 업무처럼 느껴지고 기계적일 수 있다. 우리는 대개 각자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지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조너선과 노점상 주인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사람들 수백 명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잠깐 동안 여유를 갖는다. 각자의 고치를 깨고 나와 서로 짧은 유대를 맺는 것이다. 상대를 보고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해한다는 사실, 즉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크고 인감이 없는 도시에서
서로 약간이나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어느 날 조너선은 신문을 사러 갔다가 20달러짜리 큰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거슬러 줄 돈이 부족했던 노점상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으니 내일 주세요. 하지만 조너선은 정색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신문값을 내겠다고 고집하더니 근처 가게에 들어가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아왔다. 조너선은 노점상에게 1달러를 건네며 말한다. 여기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봐서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변했다. 노점상 주인은 마지못해 조너선이 내민 돈을 받더니 슬픈 표정으로 물러섰다. 조너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분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일종의 거래처럼 대했어요. 물론 거절당하는 상처를 입는 사람이 그 노점상만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처음 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적 소외가 의미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와 관련한 한 실험을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을 실험실로 불러 소집단으로 나눈 뒤 15분 동안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런 뒤 학생들을 각자 개인실로 들여보내고 다시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을 지목하게 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지목한 명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무작위로 고른 학생들 절반에게는 모든 학생이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학생들 절반에게는 단 한 명도 자신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짐작될 것이다.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낀 학생들 상당수가 삶이 대체로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거절당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이 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은 거절당한 사람은 물론 거절한 사람도 소외감과 함께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너선이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붐비는 거리에서 깨달은 것처럼 사소한 거절의 순간이 관계의 의미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으며 반대로 사소한 친밀함의 순간이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조너선이 상호 신뢰를 쌓으려는 노점상 주인의 노력을 거절한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각자 덜 중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행히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했다. 다음 날 조너선은 노점상 주인에게 차를 한 잔 샀다. 다시 한번 노점상 주인이 신문을 공짜로 주자 조너선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호의를 정중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애슐리 리치먼드는 직장에서 거의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한다. 일은 고되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 수입은 또래 대학 졸업생보다 훨씬 적다. 일이 끝나는 저녁이면 자주 몸이 쑤신다.
하지만 애슐리는 이 일이 자신의 꿈의 직업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일을 하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요. 애슐리는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사육사다. 기린, 캥거루, 왈라비를 관리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다. 애슐리는 3살 때 캐나다에 있는 사파리 공원을 차러 구경한 적이 있다. 가족과 함께 커다란 짐칸이 딸린 스테이션 외건을 타고 공원을 돌아보는데 기린 한 마리가 차를 향해 다가오더니 열린 차창 사이로 갑자기 큰 머리를 쓱 집어넣었다. 자매들은 모두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기린 입에 손을 넣었죠. 그때부터 동물에 푹 빠졌어요. 6살 때 옆자리 친구가 수업 과제로 병아리 한 마리를 부화시킨 적이 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중에 크면 생물학을 공부해서 병아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한 알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 애슐리는 집안의 애완견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 9살 때는 동물을 좋아하는 애슐리를 본 친척 하나가 나중에 동물원 사육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사육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사육사에 대해 조사한 끝에 애슐리는 사육사를 천직으로 여기게 되었다. 6학년 때 학교 숙제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주제로 글쓰기를 했다. 애슐리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해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썼다. 실제로 애슐리는 2006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 학사학위를 받은 뒤 지금까지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다. 자기 일을 천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기린 우리위 먹이대에서 애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2손은 흑투성이었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한아름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너무 지저분하죠. 애슐리는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한 개를 집어 들어 올렸다. 하나를 집어서 양손으로 꽉 잡아보세요. 애슐리가 말했다. 자바리라는 기린이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자바리의 기하학적인 밤갈색 점이 10월 햇살에 반짝였다. 자바리는 부침성이 좋아요. 그런데 쓰다듬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손을 들어 자바리의 코 부위를 만지려는데 애슐리가 말했다. 기린 우리 반대편에 자바리와 같이 지내는 키블리와 키블리의 아들 은펜치가 있었다. 은펜치는 생후 1년 된 새끼 기린으로 스와힐리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바리는 내가 내민 나뭇가지를 코로 킁킁대더니 힝힝 소리를 냈다. 그런 뒤 전속력으로 달려가 버렸다. 애슐리는 나뭇가지를 바스락대면서 자바리의 이름을 소리쳐 다시 불렀다. 자바리는 돌아와서 내가 든 나뭇가지를 다시 살펴보더니 윗부분을 덥석 물었다. 내 손에서 가지가 거의 딸려나갈 뻔했다. 자바리는 단 몇 초 만에 잎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나는 가지를 내려놓고 필기에 집중했다. 자바리는 먹이대 나무 울타리 너머로
목을 굽혀 내가 필기하던 노트 가장자리를 따라 코를 비볐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근육질의 기다란 목이 파도처럼 굽이쳤다. 자바리의 코끝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애슐리가 말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예요. 먹이 훈련은 이른바 행동 풍부화의 사례이다. 동물원 환경에서 기린 같은 야생동물은 살기 편하다.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병을 예방해주고 포식자를 만날 일도 없으니까. 그 결과 동물들의 수명은 더 길지만 삶이 야생에서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동물원에서 애슐리가 하는 역할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동물도 갇혀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들에게 야생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행동 풍부화는 사육사와 직원들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바위나 나뭇가지를 움직여 동물들이 탐색할 수 있는 색다른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을 숨겨 직접 찾아 먹게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물건을 건네 동물원 안에서 지내는 삶을 더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또한 행동 풍부화를 통해 동물들은 자신이 환경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동물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다. 우리는 동물들에게 야생에서처럼 행동할 기회를 줍니다. 기린은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데 쓰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먹이를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애슐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이다. 동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동물원 환경을 바꿀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육사들은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건강하다는 증거임을 알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야기를 끝낼 때쯤 생후 1년 된 새끼 기린 은펜치가 옆구리로 자바리를 들이받았고 자바리 역시 곧바로 은펜치를 들이받았다. 은펜치의 목이 아빠 기린의 힘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뒤 두 기린은 서로 목을 부딪혔다. 기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애슐리가 답했다. 목을 부딪히는 싸움, 네킹을 하는 겁니다. 자바리가 아들에게 사내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기린들이 야생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애슐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합류했다. 지난 40년 사이 동물원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동물원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었고 동물들은 그 역할을 다하는 수단이었다. 1980년대 말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는 침팬지 쇼가 큰 인기를 누렸다. 침팬지들이 광대 옷을 입고 세발 자전거를 타거나 찻잔에 든 차를 마시는 등 유치한 고개를 펼쳤다. 오늘날 디트로이트 동물원 같은 대형 동물원의 역할은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전 세계 동물종과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이다. 침팬지 쇼나 그 비슷한 모든 쇼는
동물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동물을 우선하는 관점은 애슐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애슐리만이 아니다. 사회과학자 스튜어트 버더슨과 제프리 톰프슨에 따르면 동물원 사육사들은 유달리 목적의식이 강하다. 그들은 대개 사육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이라고 이야기한다.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을 이해하고 돌보는 비상한 능력을 타고난 덕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명 지어진 일이라 여긴다. 스튜어트와 제프리는 사육사들이 보수와 시간, 편안한 생활과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우리 안에 갇힌 힘없는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좇는 삶에서 큰 의미를 발견한다. 애슐리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일하는 시간의 20% 정도만 동물 훈련이나 행동 풍부화 등 재미있고 지적인 일을 하면서 보낸다. 나머지 80%는 우리를 청소하는 등 훨씬 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 하지만 하찮은 일조차 애슐리에게는 중요하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사육장 청결 유지는 중요합니다. 동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저의 목표는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매일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대함이 탄생하는 순간. 평생 우주선을 타보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에서도 주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이라면 19세기 환경운동가 존 뮤어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뮤어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을 창설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뮤어는 스코틀랜드의 해안도시 던바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연과 사랑에 빠져 걸음마를 시작한 나이에 할아버지와 주변을 걸어 다녔다.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뒤에는 북해 해변이나 주변 초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냈다. 1849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11살이었던 뮤어는 가족과 새롭게 정착한 위스콘신의 농장에서 또 다른 야생 놀이터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자라는 새, 곤충, 다람쥐, 꽃, 양치식물에 푹 빠졌다. 뮤어의 자연사랑은 자랄수록 더 깊어졌다. 20대 초반에 위스콘신 대학에 입학해 처음 식물학을 공부했다. 식물학을 전공하면서 열광해서 숲과 들로 뛰어나갔습니다. 다들 그렇듯 저는 늘 꽃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겉으로 보이는 꽃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반해서요.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느님이 세우신 계획의 영광스러운 흔적들이었고 무한한 우주로 계속 뻗어나가는 존재들이었죠. 뒤에 뮤어는 이렇게 말했다. 꽃들이 뮤어를 흥분하게 만들었다면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미오에게 황홀감을 줬다. 미오는 1868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다음 해 여름을 지금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바위 위와 산비탈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아찔한 높이의 벼랑에 매달리고 폭포의 물보라에 얼굴을 흠뻑 적시고 백합이 흐드러지게 핀 풀밭을 헤치고 다니고 메뚜기와 다람쥐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웃음을 터뜨리고 높이 솟은 연필 향나무와 사탕소나무 나무 껍질을 쓰다듬고 매일 밤 향기로운 가문비 나무 가지로 만든 매트리스에서 잠들었습니다. 침례교인 미호는 자연에서 느낀 결과 속 조화에 감탄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 자체만으로 인식할 때 그 무언가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호의 자연 숭배는 미호가 태어날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유행한 철학 운동인 초월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초월주의의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랠프 waldo 에머슨의 1836년자 자연론이다. 에머슨이 보기에 우리가 자연에서 찾는 아름다움은 성스러운 아름다움이며 자연 자체가 신에게 가는 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탁월함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에머슨은 생각했다. 에머슨의 친구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탄식한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말이다. 그 문제는 산업화와 기차의 발달로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둔한 인간의 눈에 자연은 그저 우중충한 낯빛으로 보인다. 깨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온 세상이 환하고 반짝거린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미호는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초월적 경험이었다. 미호는 야생으로 나아갈 때 산과 강, 들만 보지 않았다. 신의 얼굴을 보았고 그 모습에 겸손해졌다. 인간은 왜 자신을 하나의 커다란 창조 단위에 속한 일부보다 더 큰 존재로 평가할까? 에머슨은 자연론에서 이 감정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했다. 숲에서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수치도 재앙도 자연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일도 그리고 숲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맨 땅에 서서 기분 좋은 바람에 머리를 씻기고 무한한 우주로 머리를 한껏 들어올리고 있으면 속 좁은 이기주의는 모두 사라진다. 나는 투명한 눈알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동시에 모든 것을 본다. 우주의 흐름이 내 몸을 타고 흐른다. 나는 신의 일부, 신의 작은 조각이다. 미호와 에머슨은 제프 애시비가 우주에서 코리 무스카라가 미얀마의 수도원에서 한 경험을 자연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이 천장을 깨고 나가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하나같이 밖에서 산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신비주의라면 흔히 일어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신비주의입니다. 에머슨의 전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